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물 맞지 생각에 말고. 뇌가 기어로 낀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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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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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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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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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문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 도롱뇽님, 예쿠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고 계신 JS전 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거나 뭔가 협업을 요청을 드리는 창구로 저희 이메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북토크 진행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우. 오늘은 오. 와우. 저희가 오늘은 세종서적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의 저자 시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재현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책을 들어주고 계시군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재현 작가님을 저희 방송에 모셨고요. 네, 오늘 작가님 모셨기 때문에 작가님을 저희 메인 스테이지로 모시고 저희 이제 옆으로 빠져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이 세종서적에서 와서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이제 작가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방송 들어주시면서 유튜브로 방송 소감을 달아주시면 3분을 선정해서 도서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와우.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른 아침에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늦은 저녁에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가님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작가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미팅 들어가가지고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네. 데이터 과학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의 공공 영역에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하고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데이터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송 시작하기 네네. 전에 네. 데이터릭을 원래 어떻게 알고 들으셨는지. 이기훈님하고 제가 특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트위터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피드에서 보고 아마 네.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야. 네. 네. 데이터 업계가 좁은 게 이제 국경을 또 좁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하는군요. 네, 그렇죠. 하나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네. 기은님과 특친인 저희 작가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를 멤버들이 미리 세종서적을 통해서 책을 전달받고 저희가 이제 다 한 번씩 읽고 어떤 내용으로 오늘 컨텐츠를 소개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목차를 좀 짜봤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 지금까지의 커리어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소개를 듣고요. 네, 그리고 네. 이 도서를 집필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읽었으면 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에 들어가며 목차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들어가서
시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작가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시빅 데이터란 무엇인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 저서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 데이터나 정부 서비스는 우리가 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해외 정부는 무엇을 잘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데이터라는 게 오히려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작가님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대해서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의 커리어랑 왜 작가님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들으시면 네. 감이 오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네. 제가 예전에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이해를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 네, 네. 지금은 전혀 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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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요. 뭐라고 요- 소개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아이도 비슷한 질문을 하거든요. 제 6살 애가 있는데 애한테는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오,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납득하던가요? 네,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 뭐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와가지고 이거 왜 빨간색을 쓰냐, 이거 왜 파란색을 쓰냐. 오, 그렇죠. 캐터고리컬 베어리블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아무튼 뭐 그 쉽지 않은 직업을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이런 지금 팟캐스트도 있고 뭐 방송도 많고 책도 많고 엄청 많은데 데이터 과학이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2014년 그때만 해도 서점에 갔을 때 책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근데 유학 중에 이제 중간중간 한국에 와서 서점에 가보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책이.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학부 있을 때는,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또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 바뀌니까. 근데 저는 영문학하고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제 때는 회계 분석, 가장 간단한 이제 통계 모형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한번 굴려본 적 없고, 가설 검증 한번 해본 적 없고, 데이터를 만져본 적 없이. 그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의 이제 서부에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그 UC 버클리라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이제 제가 박사를 했는데 박사 들어가니까 이제 통계가 한 시리즈로 이제 의무 수업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문을 당했고 근데 좋았던 점은 정치학 전공 과정의 통계학 수업이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죠. 경제학이랑 사실 정치학이 거의 트레이닝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한 4개 정도는 의무로 들어야 됐던 것 같아요. 4개 수업 4개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본인이 원하면 좀 더 들어야 되고, 근데 전 좀 더 들은 케이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계에 눈을 뜨고, 이제 통계에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 통계는 사실, 그러니까 가설 검색 이런 건 대부분 옛날 뭐 20세기 초, 막 이때쯤에서 넘어오고, 뭐 실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그때서 넘어오는데, 뭐 시뮬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머신러닝 이런 건 다 근대잖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 이제 그게 많이 시작됐던 이제 버클리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버클리 같은 경우는 그 학과 간의 벽이 낮았어요. 그래서 다른 학과에서 수업 듣기도 되게 좋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 데이터 과학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계획이 없던. 네. 그러면 네. 이제 데이터 과학자,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업무랑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사실은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책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통계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과학에 대한 책을 쓰시는데 저희가 이제 책을 읽어봤을 때는 아주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자 분들이 쓰시는 책이랑 조금 결이 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이유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집필을 하시게 되었는지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조 과장님, 이계현님, 박 박사님, 김 팀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 딱 그 특정 직구만 모여 있는
그 경우가 아니면 뭐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소위 크로스 펑셔널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저만 데이터 과학자죠. 아니면 저하고 한 명 더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뭐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한다는 게 데이터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데이터 과학하는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데이터 과학을 하든 이제 그렇죠. 정부 데이터 과학을 하든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근데 일을 해보면 데이터 과학자들끼리는 사실 대화하기가 편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걸 거의 다 이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고 어떤 방법을 쓰면 뭐 그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것도 대부분 알고 있고 그래서 대화가 편한데 이제 어려운 거는 비데이터 과학자와 일을 할 때죠. 근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디자이너 프로덕트 팀처럼 딱 눈에 보이는 걸 만들지는 않아요. 뭐 데이터 비주얼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뭔가 이렇게 딱 그 가치가 눈에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만들면 의자를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비주얼레이션 했다고 해서 그 차트를 본다고 이게 뭔가 가치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과학하는 것도 저는 이제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데이터 과학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반대쪽에 있는 그쵸, 그쵸. 사람들에게 이게 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라는 그런 고민이 뭔가 시각화를 넘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이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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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네네. 봅니다. 네, 제 특징이에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엔드 게임이죠.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저에게 이런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보여지고 이제 네. 조금씩 더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빅 데이터라는 표현이 네.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티즌 데이터, 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쪽으로는 용어를 들어보긴 했는데 시빅 데이터라는 표현은 사실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된 용어거든요. 네. 이 시빅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책을 쓴 이제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한국에도 유포를 해야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의 축을 정부에서 시민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는 정부는 늘 가지고 있어요. 정부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보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미국 헌법에. 제 책으로 나오지만 헌법에 있어요? 네. 인구 통계를 모아야 된다. 그게 의회의 명령이에요. 인구 통계를 모아야 된다. 근데 이유는 미국의 이제 상원 하원에 보면 하원은 인구에 비례하고 상원은 그 주마다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숫자가 주의 인구에 비례해요. 근데 주의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원 의원을 뽑으려면 주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통계가 없으면 애초에 미국 의회가 설립되지가 않고 미국 의회가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없으면 미국 정부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의 시작 자체가 이 통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늘 통계가 필요한데 뭐 아주 쉬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뽑자면 세금을 거두려고. 제일 큰 이유죠. 제일 큰 이유죠. 네, 조세 증수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역.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려면 어느 집에 남자가 몇 명이고 그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뮬란 영화 보면 뭐 집에서 뽑아가고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게 늘 있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정보와 데이터를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이제 그런 거 하죠. 이제 여기 지금 패널에 오신 분들 중에 아이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의무 교육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 정부가 집에서 애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요즘 정부가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서 이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이제 디지털로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퍼블릭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경험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시빅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고충을 불편을 데이터로 이제 캡처해서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정지하고 분석해서 그걸 평가와 개선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무슨 그 국세청의 홈택스 그 앱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어디서 뭘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서 해야지. 너무 많아 뭐가. 그리고 가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데이터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특정 앱을 아니 특정 무슨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 막히고 어디가 문제고 어디서 불편함이 있고 그걸 다 데이터로 다 캡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문제 어떤 집단이 이런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이게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그걸 다 캡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테크 차원에서 이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민들의 생활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행태가 담겨 있는 그런 데이터가 시빅 데이터인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시민들의 고충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고충을 줄여주는 데이터. 네. 그러면 네. 공공 데이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 데이터는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네. 차이가 있어요? 공공 데이터하고는? 뭐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업 데이터도 공공 목적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팬데믹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그 서로 거리두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 거리두기를 위해서 스마트폰 인식 장치 그 인식해서 쓸 수 있으니까 트래킹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스마트폰 데이터 아니면 그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이지만 그걸 이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한 거죠. 이제 그것도 그 뭐 데이터의 출처가 아니라 공공에 개방이 맞습니다. 되어 있으면 공공 데이터인 거고. 그죠? 아니, 데이터의 시빅 출처가 데이터인 거고. 시민들이면 시빅 데이터인 거고. 데이터의 그러니까 목적이 시빅이면 그러니까 출처는 공공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목적이. 있고 시민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활용하는 목적이 시민들이면 이제 시빅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군요. 시민들의 삶에 쓰이는 데이터이면 맞아요. 시빅 데이터인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문제 정의, 그 문제 정의가 그렇군요.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구글링을 시빅 데이터로 해보면 대부분 작가님의 책과 작가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한글로 시빅 데이터 하면 네,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잡지 않은 용어랑 개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반면에 해외에서는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나 개념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빅 테크 안에 인더스트리가 있죠. 아예 인더스트리가 있죠. 그러니까 가브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브텍? GOV 가버면 가브텍. 가브텍이 이제 가버텍. 가브텍. 한국 따지면 이제 정부 용역. 정부 용역사. 그렇게 불렸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엄청 크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 디지털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넘어갔고 그렇다 보니 용역 사업이 큰 거는 뭐 옛날부터 컸는데 이제 시빅텍은 2010년대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민들 그 사용자 경험을 캡처해서 그걸 데이터로 개선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그거는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 이걸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애초에 이것만 하는 이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USDS라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실 백악관에 있는 USDS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라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딱 이거예요. 그 정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이거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택스의 리뷰가 5점 만점에 웹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가면 5점 만점에 1.5면 이 친구들이 그거를 4.5로 올리는 일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요. 네, 친구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 가면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웹사이트 운영이나 개발이나 개선 이런 것들은 자체 부서나 조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외주를 줄 것 같거든요. 미국도 당연히 외주를 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레이건 대통령 이후니까
뭐 7-80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민간하고 경쟁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는 민간한테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민간이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만들지 않아요. 민간에 넘겨주죠.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미국 정부랑 일을 하니까 제가 연방 정부랑 일을 했고 이제 주정부하고는 뉴욕 정부, 캘리포니아 정부, 콜로라도 정부, 뉴멕시코 정부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용역으로 붙어가지고 그 데이터 시스템 만들어주고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벤더라고 불리죠, 영어로. 벤더라고 불리고 이게 다 큰 업체들이에요. 뭐 어센처, 그 딜로이트 이런 업체들인데 잘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한 업체가 계속해요.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자기 데이터인데 본인들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전혀 감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주간 업무가 아니면 나머지 데이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못 봅니다. 근데 데이터 벤더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테크 벤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어요. 풀 액세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키텍처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내가 건물주인데 나는 건물에서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내가 돈 주고 데리고 온 업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뭐고 어떤 물건을 사고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보가 필요하니까. 예. 이제 시빅 데이터 부서 혹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조직이나 이제 사업적으로 어떤 단체 혹은 뭐 회사한테 용역을 주는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작가님이 하시는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팀이 저희가 조직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레이오프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 이제 180명, 170, 180명 될 것 같고 저희 팀은 이제 10명 안팎인데 크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하는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주 업무를 뽑는다면 A/B 테스팅하고 measurement, 그러니까 실험과 측정이 제 주 업무죠. 그 시빅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공공기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예를 많이 드셨는데 거기에 어떤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A/B 테스트 그리고 그걸 위한 측정 이렇게 맞아요.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 하고 있는 걸 예를 드릴까요? 네네. 네네.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서 그 GSA라고 있어요. 연방정부 기관 중에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을 부르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조달청인데 훨씬 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조달하는 모든 거는 얘네가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 밑에 OE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Office of Evaluation Science라고. Evaluation Science는 뭐냐? 평가과학. 그러니까 인과 추론만 하는 팀이에요. 인과 추론만.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실무에 가깝고 그 팀이랑 같이 하는 업무는 뭐냐면 그 복지 그 신청을 하시면 가장 많이 쓰는 기준 중 하나, 그래서 꼭 그 보고해야 되는 기준 그 정보 중 하나가 소득 신고예요. 내가 돈 얼마를 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직장인들은 쉬워요. 딱 찍히기 때문에. 그죠. 네, 미국은 W2라는 문서가 있는데 딱 찍혀요. 근데 어려운 건 자영업자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렵냐면 한 집에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자영업자도 있고 거기에 우버 드라이버도 있고 뭐 알바생도 있고 이런 복잡해요. 네. 가구 단위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구 단위로 집계를 하게 돼 있죠. 가구도 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가구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 돈을 버는 사람의 직업이 굉장히 다수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의 형태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 그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걸 리포팅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 중간에 포기해요. 하다가.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쪽 그 플로우로 오는 사람들이 이 신청서를 쓰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예, 그래서 연방 정부랑 얘기를 하니까 사실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 내부에 다양한 신청 서비스가 있는데 많은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디자인 팀이 그 그러니까 소득을 신고할 때 하는 그 섹션을 새로 디자인을 했어요. 이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설명이 좀 더 자세하든지 아니면 이 구조가 좀 더 명확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A는 기존의 플로우고 이제 B는 이 새로운 플로우고 그래서 A/B 테스팅을 해서 지금 이제 디자인은 다 했고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실험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서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랑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에 있는 정부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보다 훨씬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미국도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콘텍스트는 여쭙고 왜 싶습니다. 어려운가? 네. 근데 뭐 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 어려우니까. 네. 네, 다 어렵죠. 정부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하는 시민들도 민원인들도 답답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해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럼요. 엄청나게 그 규정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고객을 좋든 싫든 챙겨야 돼요. 왜냐면 시장에서 경쟁이 있고 고객한테 자유 줘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게 아니라 이제 아담 스미스까지 올라가지만 네.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경쟁의 마법에 의해서 일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정부라는 기관의 특성상 독점 기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홈택스 거기 가서 내야지 어디 가서 내겠어요. 그렇죠. 홈택스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쟁이 없어요. 이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하는 기관의 특성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규정이 너무 중요해요. 규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법무팀이 있죠. 그래서 법적 이슈를 검토를 해야 되고 계약서 따지고 다 하지만 이건 사실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사업을 구상했는데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데 법적 이슈가 없냐 뭐 이렇게 가지만 정부랑 일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법적 문제, 리갈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냐 없냐 이게 존재하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그 조금의 리스크가 보이면 그 리스크가 이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가치들 기준들이 약간 묵살되거나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 경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이제 푸드 스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밥 먹는데 쓰는 돈을 받는 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예전에 정부가 쓰던 웹사이트로 이거 신청하려면 질문이 200개고 그다음에 신청 작성하는데 평균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빅테크 관점에서 만든 그 새로운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청서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그러니까 6배가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정부에 설득을 해서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큐어리 하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빼고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시험해보니까 진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좋다. 그래서 또 바꾸고 그렇게 바꾸면 6배가 줄일 수 있는 거죠.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것들이 고려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적인 접근을 해보면 일단 정부라는 기관 특성상 독점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나 법적 문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사용자 경험은 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뭐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한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네.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기획할 때 뭐 네.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접근 그렇죠. 방법이 네. 사용자로부터 출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 자체가. 네, 맞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어떤 규제와 정책과 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실 생성형 AI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사실 미국에서부터 다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정부만 보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그렇게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려는 의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잘하려고 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음. 생성형 AI 말씀하셨는데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 올라가면 그 처음 인공지능이 사용된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컴퓨터 비전에서 글자 읽는 거잖아요. 손글씨였죠. 그쵸. 예. 네. 손글씨도 있지만 사실 그 손글씨의 그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집 코드예요. 그 네. 미국의 우편번호. 엠리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USPS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디지털 포스탈 오피스가 그 우정국 최신부? 한국 예전 최신부 그런 기관인데 진짜 오래된 기관이에요. 근데 미국 전국을 정말 다 가는 기관이고 아직도 엄청 싸요. 그 비용이.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술 혁신을 굉장히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USPS. 근데 왜 썼냐? 집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주소를 써서 보니까 주소가 너무 복잡해요. 숫자로 통합하자. 그래서 이 표준화한 게 집 코드죠. 우편번호를 만들었어요. 우편번호를 만들고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쓰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일이 검사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동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으로. 예. 그 OMR 카드 아시죠? 한국에 그 시험 볼 때 쓰는 OMR 카드 네네. 통계청이 만든 거예요. 통계청. 그거는. 아. 예, 미국의 통계청. 똑같은 이유. 사람들이 숫자를 세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OMR 카드의 전신 중 하나인데 그게 홀러리스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인구 통계청 통계국의 수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는 하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SDS 같은 기관도 만들고 미국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웬만한 곳에는 다 데이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저희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에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네. 정부 기관의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다 배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CDS.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왠지 그냥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사기업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네. 보면 내가 어느 곳에서 더 밸류가 높은지를 평가했을 때 네. 제가 만약에 뛰어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사기업에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물론 뭐 네. 급여도 높고 이럴 테니까. 근데 급여가 정부에서 높죠. 미국 네. 정부에서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제랄까? 어떤 것 때문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정부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미국은 기본적으로 커리어가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평생 민간 기업에 몸담으신 분도 있고 평생 뭐 정부에 몸담으신 분도 있지만 이게 정부에 있다가 민간으로 가고 민간에 있다가 정부로 오고 비영리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팀도 제 입사 동기 중에 한 명은 그 트위터에 있다가 왔고 트위터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오면서 50% 레이오프하면서 웃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나온 친구 중 한 명이고 그 전에는 뉴욕 타임즈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고 다른 친구는 이제 필라델피아 시정부에 있었고 그 전에는 DC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 하다가 온 친구고 그렇게 같이 입사를 했고 제 입사했을 때 사수는 구글에서 14년이 됐어요. 14년. 그 구글에 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기업에 이제 그 UXR이라는 그 포지션이 있거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플러스 그다음에
그 퀀터테이티브 리서치라는 음. UXR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야 구글에서. 아. 캐리 라든이라고. 캐리가 제 사주였죠. 근데 캐리가 근데 왜 왔냐? 이제 뭐 돈은 엄청나게 못 받았을 텐데, 근데 캐리는 뭐 스탁 옵션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캐리가 저한테 예전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게 자기 인생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이 그 미네소타 주정부랑 일을 하면서 그 주정부 전체 복지 사이트를 자기가 다 만들었거든요, 새로. 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내 시간당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평생 한다면 돈을 엄청 걱정할 텐데, 뭐 내가 지금 뭐 2년 정도 정부에 있으면서 연봉이 좀 깎이고 내가 최근 뭐 AI 트렌드는 못 따라가지만 내 인생의 주정부 하나를 바꿀 수 있는 일인데 한번 해볼 만하죠. 한번. 그러니까 그래서 그 USDS도 평생 일하고 광고를 내지 않아요. 2년 와라. 2년. 우리한테 2년만 와라. 2년만 와서 국무부 한번 바꿔보고 가라. 외교부 한번 바꿔보고 가라. 이제 피치가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제공하는 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네 인생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커리어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효능감이나. 돈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 사실. 근데 민간 아시겠지만 그 민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제 그분들이 받으시는 급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거지. 뭐 웬만한 스타트업보다 많이 주고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아니면 뭐 그 오픈 AI 이런 데 아니면 그리고 그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는 많이 줘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급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든다.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약간 사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은 민간 기업으로만 주로 커리어를 쌓으시고, 정부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정부 기업 혹은 그러니까 정부 기업이 아니죠. 정부에서만 이렇게 커리어를 순환하시는 모습을 간혹 보는데, 미국은 민간과 정부를 계속 도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커리어를 쌓아 나갈 때 물론 당연히 조건이나 연봉 같은 것들은 민간 기업이 높겠지만 내가 기여를 하고 임팩트를 낼 수 있냐의 어떤 가치로 따진다면 정부에서 일하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그게 큰 게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은 사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N번째 직장을 저도 뭐 언젠가 이직하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직할 텐데 다음 이직할 때 그 전에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음 이직한 직장 인터뷰 얘기할 때 얘기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임팩트를 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국무부 들어가서 아니면 뭐 중요한 행정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하나 뜯어 고쳤어. 그건 좋은 스토리죠. 좋은 스토리죠. 그러게요. 지금 사실 뭔가 그런 영웅적 서사를 만드는 그 테크 트리를 탈 수 있는 기술적 기회라면 정부에 아주 차고 넘치는군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할 게 많다니. 이것도 안 하고 있다니. 이거 하면 이거 되는데? 약간 이런 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이것도 안 하고 기술적 있네.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그런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 정부 조직에 가면, 공공영에 가면은 어떤 행위를 해서 뜯어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면 예를 들어 우리도 뭐 서울시에서 데이터 과학자 가끔 그 선발하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큰 기대를 하고 가진 않잖아요. 저기 가서 내가 서울시에 되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큰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쵸. 근데 그거는 방금 재현님 멘트에서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할 때 2년만 와서 이것 좀 고쳐줘라고 채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겠지.
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 USDS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나 뭐 OES 같은 사이트를 가보시면 그 친구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뽑는다고 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서울시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는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 할 수 못 있는지. 볼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입사하는 회사의 그 코드 베이스를 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 어떤 식의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거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회사에 있는 이유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온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좋은 팀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잘하는 사람이 예. 그 말씀은 지금 하시는 그런 네. 일의 성과들이나 과정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는 게 기본 값인가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다 공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스토리인데 제가 OES랑 일을 하잖아요. 오피스 오브 이발루에이션 사이언스라고 그 인과 추론하는 팀, 연방정부 내에서 인과 추론만 하는 팀, 그 팀과 일을 하는데 그 팀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당연히 일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쵸. 연구한 거 다 공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그리고 심지어 실험 그 설계를 공개해요.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 프리애널리시스라고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짜놔요. 저도 같이 들어가서 짜는데 그건 다 올라가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이 볼 수 하겠다고 있어야죠. 해놓고 안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어.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 그건 학계에서도 잘 안 하는 예, 학교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잘 안 하죠. 근데 그 친구들 사실 대부분 다 박사고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evidence based change를 하려고 하는 거죠. 증거 기반한 변화. 증거 기반한 변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트럼프 때 뭔가 많이 오바마 트럼프 바뀌면서 기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책 기조가 뭐 이민이든 무역이든 이건 바뀐 적이 없어요. 증거 기반으로 정책을 가야 된다. 증거 기반으로. 뭘 하든. 네, 증거 기반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을 하고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 시민의 경험이 증거라는 거죠, 사실은. 시민의 경험이 정책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증거.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는 뭔가 풍수지리 기반 의사결정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 왜 위험해? 풍수지리는 과학인데요, 왜?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OES라는 조직에서 인과 추론만 한다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네. 무엇의 인과를 추론하는 거예요? 뭐 일이 되게 많겠지만 잘 와닿지 않아서. 뭐 아주 간단한 거면 그러니까 인과추론 예전부터 사실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 담당하는 팀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이 진행됐을 때 그 정책의 평가를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했는데 OES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잘한 것까지 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 서비스 신청할 때 그 소득 신청하는 거에 폼이 이렇게 됐을 때와 저렇게 됐을 때 차이가 무엇인지. 예, 질문을 뭐 그런 것까지 다. 예.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 찾아서 그렇죠. 이게 이것 때문에 잘 된 거다 이거를 예, 쉽게 평가하는 거군요. 생각하면 연방 정부의 A/B 테스팅 팀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예, 이해하면 예, 연방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A/B 테스팅 팀. 예, 그 팀이 OES죠. 네, 최근에 뽑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해서 그게 있긴 한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마치 정부의 사례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기업의 사례를 듣는 것처럼 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빅 데이터라는 분야도 그렇고 하고 있는 네. 활동들도 그렇고 뭐 에비던스 중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와 뭐 시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체감이 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 작가님 책을 읽다 네. 보면 네네. 데이터가 오히려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 데이터가 오히려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네. 관계상.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애초에 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게 뭐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은 건 아니죠.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세금 징수였고 이제 거기다 병역과 네. 병역과 세금 징수 이제 거기서 네. 모든 게 출발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도 넘어가도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차별의 역사가 있고 그 차별에 정부가 앞장서거나 아니면 그걸 이렇게 묵과했거나 무시했거나 했던 결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뭐 성차별이라든가 아니 남녀의 뭐 가사노동 분담 이런 걸 파악하려면 가사노동의 어떤 분담의 차이를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걸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내버려 두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부자 동네는 대부분 백인 동네고 가난한 동네는 대부분 흑인 동네예요. 근데 백인들은 좋아서 부자 동네에 살고 흑인들은 좋아서 가난한 동네에 사냐 이제 그게 아니고 미국의 이제 주택 정책을 보면 1930년대에 이제 주택 소유자 대출 공사하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 은행한테 정부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출할 때 이자를 싸게 줘. 저금리를 해줘고 이 지역은 불안해. 그러니까 고금리를 해줘.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갈 때 변수 중 하나가 인종인 거죠. 여기는 백인 동네니까 이자를 싸게 주고 여기는 흑인 동네니까 이자를 비싸게 줘. 처음엔 비슷한 동네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하나는 강남이 되고 분당이 되고 하나는 여기 변두리 동네에 이제 어려운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실리콘밸리 오시면 이제 스탠포드 아시죠? 그 스탠포드 대학 네네. 안타깝지만 제가 나온 버클리가 유명하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네, 그 스탠포드가 이제 팔로알토인데 그 동네가 팔로알토예요. 근데 팔로알토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팔로알토 시내에 쭉 내려오다 보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 지나가면 이스트 팔로알토예요. 이스트 팔로알토. 팔로알토의 이제 동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흑인 동네 옛날부터. 지금은 라틴들이 많이 사는데 정부가 선을 그은 거죠. 애초에. 여긴 백인 동네니까 싸게 집을 살 수 있고 여기는 흑인 동네니까 어렵게 집을 사야 되고 이제 그 차이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동네 인프라가 달라요. 이게 집값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교육 수준도 차이가 나고 도서관도 차이가 나고 좋은 동네 가면 도서관이 엄청 많아요. 도서관이 엄청 많고 도서관이 몇 층이고 이게 백화점인지 도서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만큼 좋고 이제 안 좋은 동네 가면 없죠 아예. 네. 우리나라의 그 국토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의 맥락과 비슷하게 좀 들리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쵸. 근데 이게 한 동네니까 한 동네에서 동네 한쪽은 그렇게 좋고 한쪽은 나쁜데 정부가 그 선을 그어서 결정한 거고 그 선을 긋는 과정에 데이터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혹시 네. 그럼 혹시 정부가 본인들의 네네. 데이터가 차별을 일으킨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죠. 차별을 다시 해소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63년 이후에는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거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랑 같이. 실험을 할 때 항상 이제 스탑핑 컨디션을 만들어요. 실험을 중단하는 기준. 근데 중단하는 기준이 뭐냐? 차별을 조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 중단해요. 바로 실험을. 네. 조장하는 증거가 보이면 예를 들어서 실험에서 목표하는 게 실험군과 통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2%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 포인트의 불평등의 차이가 보였다.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했다. 그럼 바로 중단해요. 거기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게 어떤 차별을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서 설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 특정 인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땐 어떻게 네. 해요? 당연히 그 의도한 경우와 의도하지 않은 경우 다 불평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예전에 이건 민간 기업 사례지만 아마존이 그 채용 과정에서 이게 레주메를 받으면 이거 읽는 게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화를 하고 보니까 성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젠더를 뺐어요. 젠더를 빼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음. 젠더를 성차별이 뺐는데도 어떤 논리로 발생한 그러니까 거예요? 비슷한 능력이 있는데도 남성한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가는 거죠. 여성 지원자한테. 이게 비슷한 남성이 쓴 레주메 같으면 예예예. 점수를 더 받는 결과가 음. 나왔다. 과거에 이건 그랬기 때문에. 아닌데. 과거에 네네. 그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별게 아니잖아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를 예측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 채용 패턴에서 같은 스펙이면 남자를 우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패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러면 이 성을 쓰지 말라고 해보자. 그래서 뺐어요. 근데 똑같은 네네. 문제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이름이 문제인 거예요. 학교 이름. 여자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를 빼자. 근데 학교를 빼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취미생활. 그래서 그것도 빼자.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이 변수가 이게 이 데이터에서의 변수가 이게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변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변수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변수가 이걸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프락시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뭐 가장 기본적 문제긴 하지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이제 계속 이런 차별 불평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이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게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 차별 문제에 이제 민간 기업보다 사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고. 예. 근데 조금 전 그 사례에서는 변수를 빼면 결국에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남녀 간의 점수 차이가 더 비슷해지게 맞는 되겠죠.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네. 그거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긴 포기했어요. 그냥 안 하기로. 어떻게 안 하기로.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다른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페어니스, 이제 공정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도 마련하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성 AI 같은 경우 똑같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 영역에서는 생성 AI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약간 조심조심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지켜보겠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특이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오픈 AI가 만들어주고 있는 달리의 이미지가 백인 남성 위주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는 뭐 주장 혹은 보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런 다양성을 만들려고 노력한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의 생성 이미지에는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차별 조정하는 것처럼 티가 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모두 다 그냥 백인 남성으로 해버리면 차별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했더니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 생겼던 차별적 특성이 티가 나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능을 제재하고 조정하고 이런 문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거라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과정이라고 그래서 한다면 제미나이도 사람 얼굴 안 만드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결한 그렇게 게 아니라 따지면 덮은 사실 거죠. 제미나이의 접근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오픈 AI의 접근은 사실 강한 차별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여기서 튀어나오진 않지만 네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책을 쓸 때는 이제 불평등 차별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균형이 중요하냐? 하나는 이제 기술을 이게 막 새로 뜨니까 핫하다 그래서 막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정책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저희 같은 뭐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몇 명이 이거 챗GPT 엄청 신기하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정말 정부 서비스에 들어가면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명이 임팩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 밥 먹는 거에는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준을 좀 높여서 안정성을 충분히 테스트해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팅 확실히 해서 이게 진짜 문제가 없다. 안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그게 FDA가 하는 거 아닙니까? FDA가
하는 과정이 FDA가 특이한 게 걔네는 그 사전 규제를 해요. 사후 규제를 하는 게 아니야. 미국 규제기관 중에. 그러니까 약이 나가기 전에 다 테스팅 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돼야 안전, effective and safe해야 효과적이면서 safe해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safe한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만 정부가 너무 구닥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갈아치울 건 갈아치워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규정에 막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뭐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냐? 이 정부 사람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규정을 늘리는 거예요. 규정을. 이게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것도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죠.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하고. 그거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지금도 미국 우체국 직원들이 그 집코드 받아가지고 눈으로 다 읽고 있으면 지금 우체국 그 우편에 한 100배를 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자동할 건 자동하고 쉽게 할 건 쉽게 하고. 근데 대신에 늘 이 균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이 플랫폼, 정말 가장 큰 플랫폼,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독점 기업의 마인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공공성. 근데 공공성 어디서 나오냐? 이 effective and safe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이프한 걸 무시하고 막 가도 안 되지만 이펙티브한 걸 막는 상황, 규정을 한 100개, 1000개를 만들어 놓는 상황은 안 가야 된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균형이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특히 차별이나 어떤 리스크가 더 도드라지게 마련이고, 그렇다고 너무 정책 위주, 규정 위주로 가면 이펙티브니스 같은 걸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미국의 특성상 여러 인종 혹은 이제 네. 여러 계층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작가님 책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밑에 문구를 보면 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더 쉽고 편하게 정보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시빅 데이터의 역할이자 목표다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권리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하는 그렇죠. 국가의 국민이라면 네. 마땅하게 누려야 하는 정부의 데이터 혹은 정부의 혜택을 어떤 네네. 시스템적인 접근의 불편함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빅 그렇죠.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 그대로 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정리를 네. 잘 해주셔서. 그래서 네. 오늘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시빅 데이터 혹은 정부 서비스가 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4명의 멤버들은 자꾸 한국의 상황을 대입해서 작가님의 말씀을 그럴 수밖에 듣게 없죠.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특히 아쉬운 부분은 뭐 이제 시빅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네. 사이언티스트의 커리어라든지, 특히 이제 김 팀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그런 설계 모델을 기꺼이 오픈하면서까지 이제 증거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부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부러워요. 궁금해하고. 같이 일하면서 부러워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소감이나 뭐 이런 랩업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멤버들의 소감을 간단히 듣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마지막 책에 대한 요약이랄지 아니면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께 전한 메시지랄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시빅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한국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를 하거나 뭔가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내지 뭐 통계표 요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UX 측면에서 그런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로그 이런 것도 다 시빅 데이터에 네. 포함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게 흥미로웠고, 한국에도 이 개념이 얼른 전파되어서 소위 말해 그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활용할 때 그 공인인증서 루프를 막 돌다가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고런 순간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책에 써 있는 문구 중에 "시민이 편리한 혁신이 진정한 공공혁신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그치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가 가져야 되는 목표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모두에게 편리하게 제공한다여야지 사실 서비스 그 자체로서 본래의 의미가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상기될 수 있어서 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책 전반적으로 사실 시빅 데이터라는 단어로서 뭔가 시빅 데이터를 소개한다라는 맥락에서 또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하는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책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우리 데이터를 만지고 있는 모두가 필독서로 가져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얘기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특히 이제 지금 이 멘트 하시는 내내 사실 유머를 잃지 않으시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시 컨텐츠를 다루는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머를 빠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네.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저는 들으면서 그 재현님 하신 일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항상 살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은 제가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하고 몇 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런 거였어요. 설문지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 보고서 만들어서 기사화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사회에 알리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이펙트가 있는 활동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보고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에도 데이터 활용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항상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되겠냐.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뭐 그렇게까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꿈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실제 사례가 미국에 있다고 하니 좀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네. 같이 생각하는 청취자분들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가님의 책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읽어 보시면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이게 있는 일이고 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희망을 좀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책 나온다는 얘기 듣고 그 주문하려고 서점 사이트 장바구니에 넣어 놨던 책이었어요. 그 과정에 어. 어떻게 출판사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기쁘게 생각을 했고 읽어 보니까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어 재밌어요. 보통 음. 보통 데이터 다룬 책들이 재미가 없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미국 역사도 되게 재밌게 풀어주는 그런 재밌는 책이라 되게 잘 읽힌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영문학, 정치학을 같이 전공하신 분이라 글을 재밌게 쓰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학적이시죠? 예. 어머니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직업을 김 팀장 네. 뭐 시민권 따나요? 미국 가나요? 시민권이요? 네. 가야 되나 어떡하나 이거 참. 네. 예. 김 팀장이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랬군요. 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이 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전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한국 사회는 저한테 늘 어떻게 보면 그리운 곳이죠. 어머니 같은 음. 곳이에요. 한국을 이렇게 인천공항에 오면 어머니들 만나러 왔다. 어머니의 나라에 왔다. 진짜 모국이라는 말이 딱 와닿는데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서 사실 이 책을 쓴 거죠. 책을 쓰는 거는 돈을 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 될 것 같고 머리도 좀 빠진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좋았던 거는 저한테 제일 좋았어요.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좋았고 근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사회에 많이 녹아들어 살고 미국 정부랑 일을 하고 미국 학계에 몸을 닫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패널 분들이 이제 제가 말한 거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생각을 한다는데 저 한국에 있으면 미국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 아쉬워요. 이제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디자이너들, 엔지니어들, 데이터 과학자들, 학교, 정부, 뭐 기업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자칭 월드 클래스잖아요. 월드 클래스. 세계 1위 가장 빠른 인터넷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인공지능 강국 뭐 무슨 강국. 진짜 강국이 진짜 많은데 시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느끼는 공공 서비스가 최고인 나라, 그런 나라가 사실 정말 선진국이고 정말 강국인 거지.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서비스여야 되고, 좋은 서비스는 뭐냐? 불편함이 적어야 돼요. 기은이가 말씀하셨는데 루프 들어갔다. 이게 뭐지?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무슨 홈택스에서 뭐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봐야 된다. 문제인 거예요. 복지로 한 사이트 있거든요. 복지로 5,000개 가까운 한국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다 신청할 수 있는 그 사이트? 거기에 가면 스크린 캡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맞아. 왜 스크린 캡처가 있는 거예요? 왜? 왜? 저는 유튜브 강의 듣고 해요. 콘텐츠 들어갈 때.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이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리뉴얼돼 또 그거. 그럼요.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기재부에서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측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비용이죠. 그러네요. 네, 이것도 비용.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통령 명의로 이거 측정해야 돼요. 사용자 경험, 시민들의 불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불편 지수, 만족 지수, 이걸 다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보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 사실 업무 중 하나인데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가. 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디저브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걸 누려야 돼요. 한국 사람 사실 못 참잖아요. 파리에서 예쁜 거 있으면 가야 돼. 우리도 그런 거 입어야 돼. 일본 도쿄에서 맛있는 게 있으면 서울에서 그런 거 먹어야 돼. 근데 미국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뭐냐? 영국이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영국 이런 거 하면 못 참아.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돼. 캐나다도 이제 미국 하는 거 하거든요. 캐나다는 미국이 하면 못 참아.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해야 돼. 일본이 이걸 시작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네요. 일본이 시작해야 되는데 일본은 여전히 도장 찍고 있는 나라라. 네, 일본 도장만 찍고 있어서. 아무튼 가끔 저는 그런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언제가 돼야 이걸 좀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 네. 저희 방송을 공공기관 담당자분들도 많이 듣고 그렇군요. 네, 공공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그분들한테도 조금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도 작가님 책을 보고 뭐 작가님께 연락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들은 분들은 재현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당장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을 어떤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한국에서 정부 관련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시빅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지금 이번 선거 때 안 되겠지만 시빅 데이터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현님이 출마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모셔서 김 팀장님이. 그치. 김 팀장이 출마하고 재현님은 고문으로 모시면 되죠. 말을 잘못 꺼냈네요.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시빅 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제 재현님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미국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시빅 데이터 혹은 정부 데이터 관련 글을 볼 때 이제 재현님을 떠올리게 될 것 같고, 재현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한국 정부, 한국 데이터, 한국의 시빅 데이터도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바라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너무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네요. 단순한 책 소개뿐만이 아니라 좀
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님께서도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저 이제 애를 깨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 또 재미있는 도서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